이거 꼭 여기다 놔야 돼요? 저쪽에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엄청 지나다니시는데 하필 앞에다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막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으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게 각도 다 잡아놓은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럼 아니면 좀 덜풍나보다 안 돼요? 여기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그거보다 낫잖아요. 각도가 틀어지는 게. 이게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분님과 말씀드린 거예요. 윗분이랑 상의해 보시는데요. 찍으나 망할 것 같아요. 한 100번 지나가거든요. 예, 저만 해도 여기를 몇 번, 한 20번 이상 지나다녀야 되고. 네. 그런 일단 거는 다 촬영 가셔가지고 줄 때가 있어가지고. 단체 식사가 좀 늦게 돼서요. 좀 저희 참가자들이 좀 늦게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좀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착석 부탁드리고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 때문에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진행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홍석우 장관께서 이런 준비를 다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정부의 급한 일이 생기셨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정책실장께서 사실은 장관께서도 하시지만 오늘 중요한 에너지 미래 경제 세계 미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이미 또 이관섭 실장께서 장관과 함께 다 정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불가피한 상황을 못 오시지만은 정책실장께서 대신 항의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정책실장 소개합니다. 박수. 갑자기 자료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하시고 90년대, 92년, 94년에 하버드대학에 수학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 또 교육문화 수석실의 총괄 교정관을 해주시고 2000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팀장을 하시고 디지털 전자산업과장 산업기술정책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체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반장실 반장을 하시고 다음에 89.8년 대통령실 부장 한행정관을 지내시고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을 하시고 현재 지정부 에너지적 산업정책관
소개해드리고 발표하신 후에 그런 패널 토의에 참가한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편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지식경제부의 연예자원실장을 맡고 있는 이안섭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장관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후에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저보고 계신가라고 제가 진행해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1990년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동북권이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되면서 굉장한 이런 지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굉장히 이런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필연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분이 그러셨다는데 다음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게 아마 에너지나 자원 확보 때문에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대단히 각국으로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요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국 자체도 에너지 자원이 많긴 합니다만 해외 에너지를 자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국 분위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쟁에 기울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너지라는 게 상당히 대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가스 발전을 하게 되는 따라 가스가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당히 연결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포괄되게 되어 있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감안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도 같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우리 산업과 접목해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정부의 정책 방향은 첫 번째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민생활에 편안하게 행복하는 게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원자력의 비중이 설비 비중으로 한 20~4%,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0~4% 정도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설비 기준으로 약 한 40%, 발전량 기준으로 한 60% 정도 끌어올리는 생각을 당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08년에 세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새로이 이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첫 번째로 새로 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묻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전에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 95%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 해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한 70% 정도, 지금은 조금 올라가니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약간 과반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 2008년에 세운 2030년 또는 그 이후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려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길게 봤을 때는 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짜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게 이전부 들어서 말해도 2001년에 굉장히 2008년 초기에 굉장히 고유가 상황이 왔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와서 그때는 2008년 초기에 여름경이 아마 거기가 143불까지 올라갔었어요. 143불까지 올라갔을 그때는 약간 정부에서 10조를 들여서 여러 가지 유류세도 인하하고 또 물가 보조금도 주고 온갖 노력을 했었는데, 8월 들어서 리만 사태가 생기면서 유가가 급격히 떨어져서 30불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길게 보면은 그렇게 2~3년을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두바이유가 드디어 이제 백불리아가 떨어졌어요. 백불리아가 떨어지고 이 추세가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 유가의 그런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경제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장기적으로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분들은 셰일가스 혁명이 앞으로 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 영국에서 클린 에너지 장관회의라고 해가지고 주로 OECD 국가들 또 개도국 중에 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장관회의를 했었습니다. 에너지 장관회의를 했었는데 2~3일 동안 에너지 장관회의의 주제가 대부분이 셰일
셰일가스. 이 셰일가스가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셰일가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셰일가스라는 게 기존에 있는 어떤 천연가스와는 달리 셰일가스는 보통 얘기하기를 비전통적인 non-conventional 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층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가스를 종전에는 기술 개발이 조금 위험해서 어떤 추출할 수 없는 가스들을 이제 채굴 방법이 지금 개발돼서 점점 채굴을 하는 경제성이 또 이 에너지가 올랐기 때문에 채굴의 경제성이 생겨서 점차 채굴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지금은 채굴 기술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100년을 쓰고도 남은 그런 가스가 공존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 공존량이 많다, 가스의 공존량이 많아서 가스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릴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가스 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걸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보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개발할 때 나오는 오일이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를 개발하는데 나오는 오일이 약 한 150만 배럴을 생산한다. 하루에 15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기술 개발, 채굴하는 기술 개발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로 봤을 때는 약 한 30만 배럴 정도가 1년에 30만 배럴 정도가 더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5년 후면은 150만 배럴이 더 추가적으로 더 생깁니다. 그 150만 배럴이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는 말은 5년 후에는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이 하나 더, 미국이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오일의 양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뭐냐 하면 미국이 종전에 중동이 갖는 미국이 중동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속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중동 속에 목을 메고 있고 그거를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미국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계 경제, 세계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전체의 질서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라는 게 영향력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가스 시장의 시장 가격이 MMBTU당 약 한 2불입니다. 2불 조금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LNG 가격에 LNG의 같은 양의 LNG 가격이 약 한 13불 정도 됩니다. 도입률이 13불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가스를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액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 한 2, 3불 정도, 수송비 한 2, 3불 정도 하면 7, 8불이면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국의 터미널들에 지금 액화 공장을 설립해서 그걸 아시아로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가스의 가격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게 훨씬 좀 싸게 도입하고 있지만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의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동과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또 이 가스 가격 자체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내적으로 갖는 의미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2015년에 파나마운하가 증축이 돼서 넓어지게 되면 미국 동쪽에 있는 가스나 이 오일들을 가져오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가스의 경제성이 훨씬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스 가격 면에서의
그다음에 납사를 종전에는 석유에서 납사를 만들면 이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오일을 가지고 납사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지금 미국에 죽어가는 석유화학 산업이 앞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일단 활동량 자체가 바뀌게 되고 또 선박 건조가 또 물량이 달라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이벤트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지금 사람들이 거의 눈에 보이는 예측을 하고 이게 뭐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10년 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그런 전망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두바이유가 뭐 2불, 3불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래 보면 두바이유가 뭐 20불, 30불 가는 것도 뭐 그다지 그 비현실적인 뭐 전망은 아니라고 뭐 그렇게 가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죠? 당장 미치는 영향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방식들은 고유가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유가 80%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할 때 가정하고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한 3, 40%대가 지속된다면 우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게 자체가 지금 셰일가스 워낙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자체가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이 오일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굳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뭐 틀림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예측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데로 2003, 지금 저희들이 가스 도입의 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 하면 톤당 지금 한 600불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까 MMBTU 따지만 지금 한 12불, 13불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기 계약을. 그게 2003년, 4년에는 MMBTU당 4불, 5불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불, 5불까지 내려가서 그 당시에 계약한 SK가스라든가 포스코 발전소들은 지금도 20년 장기 계약으로 4불, 5불짜리 가스를 수입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을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세운다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예측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지만 이 대단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력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거고 다른 가스라든가 기름 같은 거는 지금 사실은 자유화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는 규제로 묶여있고 하나는 비규제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고유가 상황에서 규제받지 않는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정부가 규제 하에 있는 전력 산업, 전기에 대한 요금은 묶여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다른 오일이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력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전력이 공급하고 있는 전기의 가격이라는 게 일본보다는 한 반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본격 상해가 무려 100입니다. 130, 140년 정도 높고 우리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가 싼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전기요금을 지금 올리려는 그런 기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워낙 전기요금이 지금 싼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에 대한 탄력성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 전기요금 이상을 발표할 때는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하다가도 곧 되돌아가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금년 여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21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1개 중에 우리나라 제일 먼저 건설된 보리 1발전소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고 그걸 보호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계획이고 또 울진 4호기를 고장이 났습니다. 또 기존에 이번 여름에 새로 해야 되는 발전소 준공 시기가 대형 발전소 2개가 늦어지면서 또 지난 3월에 또 발전소 2개 50만 발전소짜리 2개를 화재가 나서 태워오는 거는 460만 정도가 지금 계획보다 차질이 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 정부가 수요 관리로 사실은 되고 수요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되는 그런 사실인데 일본도 아마 일본도 53개, 4개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중단시켰다가 다시 지금 최근 들어서 워낙 전력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가동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사실은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한 30,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30한 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없이는 앞으로 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전기 어떤 가격 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대단히 어렵지만 노조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발전소 계획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여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또 전기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다 보니까 전기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해야 되는 그 유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기요금을 굉장히 좀 캐시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스마트 그리드 열풍이 지금 불고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되려면 사실은 전기요금 자체가 조금 현실화돼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생겨야지 그게 산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워낙 비현실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제도를 많이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야의 원자력 발전, 가스나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저장 시설이라는 게 계속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중화 설비들 산업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에너지 절약하려는 그런 투자라든가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 점점 더 고효율적인 에너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막 그런 쪽에 어떤 세제나 지원이 있어야 국민들의 어떤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소 부분이 우리나라 에너지 한 20%를 수소를 했습니다. 전기 소비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수소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고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도 환경부에서 아반떼나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자동차를 효율이 높은 그 밑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큰 엑쿠스라든가 그런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활 전면에서 그런 식의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는 쪽으로 점점 더 에너지 효율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사회 자체가 옮겨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적인 정책 지도가 또 저희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녹색 산업이 발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태양광 쪽에 내려가고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정도로 하고 다른 다시 시끄러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막바지에 들어가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 주고 있는 그 공포감이나 위기감 이것이 지금 팽배해서 그 화석연료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술이 다 이렇게 지금 석유 개발 기술부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거의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녹색 지향적인 그런 분야에서 신기술이 앞으로 개발이 돼서 이것이 IT와 결합이 돼가지고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럽이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유럽이란 들립니다만 지금 유럽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그분의 예언도 막 들어만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기후 온난화 문제를 비롯해서 지구에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까도 우리 전 시간에 얘기가 됐지만은 좀 불안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서 이 바다의 물이 수위가 5m까지 높아질 것이라 해서 대부분의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나무에 잠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본에서 일본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우리 한국 교수가 써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일어있지만은 이번에 후쿠시마 사건으로 해서
사실 그런 예언들이 들어맞았다 하는 정도까지 해서 일본 경제가 강타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당면한 문제에 그래서 에너지, 대체 에너지, 자연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늘 장관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러시아하고 우리의 관계를 전 현지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지금 정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러시아는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그 불안한 사정 때문에 우리 정부가 들어오지 않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있고, 하나 또 오늘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 중에는 지난번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400억 불에 해당하는 그 수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쓰나미, 일본에 있는 쓰나미 현상으로 해서 그간이 그 원자력을 독일 같은 데는 전혀 원자력을 앞으로 들리지 않다,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적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아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지만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에너지 값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 사용이 국민들이 너무 싼 값에 사용하고 있지만 전력비를 점점 낮출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이걸 다시 올린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에너지 문제를 두 분 교수님들 장관께서 발표를 하시고, 오늘 여기 그 에너지,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황교 원장께서 직접 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이 패널 토의자로 이렇게 제가 미리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의 신경채 교수님 대학을 하신 분인데 에너지 문제를 깊이 오래전에 연구를 하시고 해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장관님의 강의를 개신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랄까 더 의혹해야 할 부분을 두 분을 통해서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교 원장님부터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는 일도, 중간에서 하시는 일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맡고 있는 황주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거의 많은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해온 것은 에너지 의료화 기술. 의료화 기술에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아주 전통적인 분야가 다 들어가고, 또 조명, 건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석탄 기술을 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석탄을 고급화하는 것, 또 석탄을 가스화하고 액화하는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원자력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공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관석 실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또 새롭게 기억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신정식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3년 만에 그 외환 위기를 극복했는데, 극복할 때 필요했던 그 외환 축적액이 한 1,000억 불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것을 대체한 그 액수만큼 해당한다라고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요즘 그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에너지 사용 비용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3.5기가와트인데 반해서 이태리 같은 나라는 1년에 6기가, 7기가와트를 깔았습니다.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재정위기가 그런 에너지 사용 비용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경제학을 한 게 아니라서 좀 그런 의문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 문제는 그 높은 에너지 가격 또는 그 변동성 심한 에너지 가격,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초유의 작년에 겪은 정전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이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모임의 주제인 에너지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는 이런 주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레미 리프킨이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경제혁명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나타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도전적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세부 정책들의 성과는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되려면 우리 정책의 실천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정책 당국의 고민으로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근거가 우선 고유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를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다 보면 굉장히 투자의 근거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의 근거로서 고유가 또는 온실가스 문제 또는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분산 전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2008년에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11%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2006년에 2.5%였는데 반해서 2010년에 2.8%로 거의 확보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약 75%가 폐기물, 그리고 수력과 바이오가 각각 10% 정도씩이고 나머지가 신재생에 의한 5% 정도 됩니다. 이런 결과에 적지 않은 원인이 정책 실행을 책임지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하부 공공기관들이 임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연구소의 원장으로 취임해서 연구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개발하는 기술로 우리 정책 목표의 몇 프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또는 몇 프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 한번 그거를 짜보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기술개발 성과를 통해서 2020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한 3분의 1을 기여한다.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한 15%를 감당하자. 또 석유 의존도 감소 목표는 한 10%를 기여하자.
이런 그 구체적인 목표를 계산에 의해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책임과 목표를 나눠서 설정하고 다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에너지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지고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의 무슨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현재도 우리 국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 세기 이상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원 도입을 위해서 우리 지정부나 또는 민간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저등급 석탄을 고급화한다든가 석탄 가스화를 한다든가 석탄 액화를 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그 공급 가능 잠재량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가능 잠재량은 석유 환산으로 한 1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까지의 보급 목표를 석유 환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 3,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내 보급량이 그 양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국내 보급량으로 유지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보급 목표량을 증대시켜서 더욱더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효율과 단가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천 기술이 약한 상태에서 생산 기술로 또는 조립 기술로만 세계 시장을 상대하다가는 규모의 경제 앞에서 힘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최근에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을 보면 장기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정책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을 이 산업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계와 건설, 발전과 운영, 수출 이런 것들이 다 한 집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에서는 이 효율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체제 정비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원자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국민 안심을 목표로 하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원전 운전 이후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정책은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될 중요한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 후 해결료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문제가 재활용이냐 직접 처분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발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고준위 폐기물로서 중간 저장과 최종 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중간 저장과 최종 처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앞서서 원자력을 이용해온 나라들은 이 중간 저장과 최종 처분을 위해서 일정을 세우고 그리고 부지 조사와 부지 확보의 절차 그리고 관련 기술 개발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법이 없이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술 개발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또는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또는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데 있어서 투자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에너지 효율화 기술 또는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부터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그리고 각종 그 기술개발 당국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중요하게 말씀하신 셰일가스 분야는 저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철소를 짓기 시작했고 가스를 수출할 시간이 그 내후년 말 정도부터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각종 제조업으로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제철 그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일같이 지금 그 세계적인 동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수소 생산 가격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던 그 연료전지가 좀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통적인 기술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기술과 개발 주체들 간의 창조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그 에너지 분야 문제를 놓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여기 모두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도 했는데 점심 후에 본인들 좀 관광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황 원장님은 서울대학교하고 조지아 대학에서 원자력 클리어를 전공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에서 교수 계시다가 특별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서 UAE 가서 대단히 원자력 발전에 관한 수주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도 크게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길에 있는 이런 얘기도 대화 시간에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신경직 교수님은 경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심사에 배경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오셔서 정말 그냥 기대라서 환기하게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식입니다. 오늘 토론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강섭 실장님 그리고 또 강조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공감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좀 차별화시키면서 보완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메가 트렌드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그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업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성장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크고 작은 기업, 중소, 중견 또 우리가 말하는 소비하는 재벌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공생하는 그 생태계형 발전이 앞으로 우리 세계를 주도하는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앞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제주 포럼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다는 주제도 시적절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 세션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아주 필요 조건이라는 그런 이 주제 발표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한국은 최근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국가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이제는 2조 달러. 그럼 이거 앞으로 몇십 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에너지 문제를 연결시키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원자력에 종사하지 않는 에너지 분야에 연관한 사람들하고 같이 원자력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각국은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가 장기 에너지 믹스는 다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시장에 말씀하셨듯이 96%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런 예외 의존도,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원자력 요거 문제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면서 CO2를 감축시키려면 이 발전 부분에서 현재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는 우리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브릿지 에너지로서 원전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립적인 우리 전문가들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항종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 원전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데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책의 투명성이 좀 더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과 공론화 과정이 훨씬 더 보완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국제에너지기구의 앞으로 장기 에너지 전망을 보면 매년 우리가 지어야 할 발전소 제너레이션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방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으로의 성장을 생각할 때 정부가 할 일은 먼저 이 녹색성장 인프라를 주기에 구축시켜서 시장, 마켓에서 획기적인 혁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혁신을 부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탄소 우위, 탄소를 죽겠습니다는 거죠. 또는 탄소 경쟁력, 또는 아웃 더 그린, 이렇게 녹색 꾸등 기업이랄까요. 그런 이 녹색 발전에 있어서, 녹색에 있어서 우월한 우리가 입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삼성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는 녹색 고등 기업을 우리가 만들 경우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CO2도 감축되고 또 우리가 같이 공생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녹색을 우리가 먼저 정부가 지원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와 같은 아웃 그레이닝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기 요금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또 전기 요금을 뭐 지난해 2번 올리고 이번에 또 몇 프로 올리는 데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이걸 한 번에 올리기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전기요금은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우리가 보내면 지금 현재 갑자기 20% 올릴 수는 없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가지만 이거는 다시 내려가지 않고 지금 몇 프로 올리고 몇 개월 뒤에 얼마 올리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언제까지 현실화하겠다. 아까 실장님께서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이 전기요금 구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부가 아주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당 기재부가 또 필요하죠. 그다음 또 여의도 가면 또 정치 쪽에서는 국민 감정이랄까 정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전기요금에 관한 게 아직 안 풀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저격수급 사태가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매일 저녁 TV 프라임 타임에 오늘 날씨가 기온이 몇 도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무죄를 수준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그냥 뭐라 그러지 태풍주의보가 아니라 폭풍 경보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수급 경보를 내려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라는 바는 가능한 한 국민 정서와 정치적인 수용 문제라든지 물가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전기요금은 현실화시켜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요금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시킨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소비자한테 마켓에 시장에 전달하는 그런 조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같은 21세기 메가트렌드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중심의 체제를 지금 현재로는 지속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지금 강정호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지금 태양광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솔라 코리아에서 지금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새로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그다음 풍력, 그다음 여러 가지 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장이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아웃 그리닝 탄소 우위를 갖는 기업을 만든다는 데에는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기존의 화석연료입니다. 기존의 석탄, 가스의 비중은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비중은 줍니다만은 그 양은 굉장히 막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청정 석탄 그리고 또 아까 셰일가스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청정 가스 이와 같은 청정 화석연료 발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아주 거대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달러의 무역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아웃 그리닝하는 녹색 우동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완섭 실장께서 보완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다. 그것은 바로 UAE에서 400억 불의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커다란 공헌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일본의 쓰나미 후쿠시마의 원자로 사건 등